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40년에서 70년대에 영국의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구세군 등은 50만 명이 넘는 미혼모들의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강제 입양시켰는데 1976년에야 관련법이 개정되어 종교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입양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피해 여성들은 아기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은 경험을 털어놓았고 다이애나라는 한 여성은 12일간이나 아기를 숨기다가 런던 교회의 한 모자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아기를 돌보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으며 아기를 안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심지어 젖도 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누군가 아기를 데려가려 여기에 나왔는데 자신에게서 딸을 빼앗아 한 낯선 사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이애나는 18년 뒤에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모녀는 좋은 관계에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에 자신들처럼 강제 입양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과 관계 맺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기관인 복지국에서 이런 미혼모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나 세심한 조사 없이 긴급 보호 명령이란 명목 아래 사실상 수천 건의 강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과 공감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20년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으로 작년 12월에 국내 개봉한 포르투갈 영화 리슨입니다. 가난한 포르투갈 이민자 출신으로 런던 교회에서 3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엄마 벨라는 어느 날 청각장애를 가진 딸의 등에 난 멍자국 때문에 정부 복지국에 오해를 부르고 벨라의 아이들은 강제 입양을 당할 상황에 처합니다. 자신의 가난과 남편의 실직, 그리고 딸의 장애에도 침묵했었던 사회 시스템은 한순간에 나타나 그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가수 이승철이 부르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영화는 런던 교회의 조용한 주거지에서 평범하게 3남매와 살고 있는 엄마 벨라와 아빠 조타, 아들 디에고, 딸 루, 아기 제시 가족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가족은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편 조타는 목수 일용직으로 지난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직 중이어서 아내 벨라는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입니다. 조타는 아기인 막내딸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고 벨라는 딸 루에게 옷을 챙기며 외출 준비를 하는데 루의 귀에 꽂은 보청기가 고장나 말썽입니다. 청각장애아인 루는 보청기가 없으면 수어로밖에 통화할 수 없었는데 유치원에 가야 해서 보청기가 고장난 것은 비밀로 하자고 벨라가 수어로 루와 약속합니다. 할 수 없이 보청기 없이 루와 막내딸 아기 제시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서는데 집에 남은 남편에게 복지국에서 오후 4시에 찾아온다고 했다며 집안 청소 등 잊지 말고 준비 잘 하라며 단단히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가 골목의 쓰레기 드럼통 사이에 박스를 깔고 루와 제시를 남겨놓고는 빈 유모차를 끌고 마트에 장을 보러 들어가는데 빵과 음료 등 생필품 몇 가지를 유모차에 몰래 숨기고 생수 한 병만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며 90펜스를 계산하고 나옵니다. 어려워진 살림에 이렇게 생필품을 훔친 것인데 불안하게 골목으로 돌아와서 마침 아이들을 발견하고 놀란 노인을 뿌리치고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루에게 마트에서 가져온 빵을 먹이고는 유치원에 들여보내는데 다시 한번 보청기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기로 다짐합니다. 가수 윤미래가 부릅니다. 그대라는 세상. 새로운 세상 문이 열려있죠. 그대 안에 있네요. 한 걸음 넘어 눈이 부시게 펼쳐진 세상이 날 반기죠. 그대 곁에 다가가 안기고 싶
루의 보청기를 고치러 수리점에 온 벨라는 새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수리점 노인의 말에 가격을 묻는데 고출력형은 33파운드를 36개월을 할부해야 한다며 급여 명세표와 은행 자동 이체 계좌를 요구하자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신청 서류만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벨라는 아기 제시를 데리고 남의 집의 가사와 청소 일을 하는 중 고향의 친정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며 큰아들이 아프고 루의 보청기가 고장난 사정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한편 집에는 몸이 안 좋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디에고가 구토를 하며 열이 나는데 아빠 조타는 그런 아들과 함께 집안 청소와 정리를 시작하고 목욕도 하며 준비를 마치고 유치원에 루를 데리러 간 벨라는 교사가 얘기 좀 하자면서 루의 등에 멍자국을 발견했다며 부모나 오빠가 루를 때린 것 아니냐며 추궁을 하는데 벨라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자 이미 병원에서 확인을 했고 보청기가 없어 루와 소통도 안 됐다며 보청기가 없는 것도 추궁을 하자 집에 두고 왔다고 둘러대는 벨라의 말에 교사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루가 순진해서 엄마와 보청기에 대해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미 털어놓았고 등의 멍자국은 루 자신도 전혀 모르게 난 자국이라고 했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이승기가 부릅니다. 되돌리다.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우리 어디쯤 있을까
계속 말았던 기억들을 되돌려봐. 우린 행복했던 걸까? 알 수 없는 마음들만 제자리에 남아.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아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직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우린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행복했던 걸까? 집에 돌아와 유치원에서 일에 대해 복지국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며 빨리 집을 나가 피하자고 조타에게 다그치지만 남편 조타는 그래봤자 금방 잡힐 것이라며 거부하고 가족들은 옷을 단정히 입고 모두 소파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조인종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복지국 직원과 경찰들이 찾아와 서류를 내밀며 루의 등에 난 멍자국과 보청기를 끼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보호 명령을 집행한다며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벨라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완강히 반항하며 버티지만 경찰들이 벨라를 제압하여 결국 세 남매 모두 데리고 가버리자 벨라와 조타는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애원할 뿐입니다. 벨라는 억울함과 슬픔에 침대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 조타는 사방에 연락을 해 아이들의 행방을 찾지만 복지국에서는 72시간 동안 정보 미공개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회답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복지국 직원인 안젤리가 자신들은 너희 편이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환경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시켜 줄 것이라고 하자 아들 디에고는 우린 부모님과 집에 있고 싶다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정작 원인의 당사자인 딸 루아는 수어 통역사가 없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이들과 1시간의 면회가 허락되어 만나는데 너무나 반가워 서로 포옹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감시 참관하던 복지사는 루와 수어로 얘기를 나누는 벨라를 제지하면서 대화는 오로지 영어로만 하고 그 어떤 신호나 제스처로 아이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면서 제지를 합니다. 벨라는 그런 수어 통역사를 대달라며 어떻게 청각장애인 아이와 대화하라는 것이냐며 반발을 하자 복지사는 면회는 끝났다며 경찰관을 불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몇 분도 안 돼 면회가 끝이 나자 남편 조타는 벨라에게 허용된 1시간이라도 아이들과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에 괜히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가수 이혜준과 지세이가 부릅니다. 사랑 한 번쯤은. 웃고 있지만 외로웠던 사람 덩그러니 혼자 남은 내가 보여 누굴 만나도 항상 변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버린 매번 아픈 나 끝이 많이 힘들 거야
또다시 울고만 있어. 사랑 한 번쯤은 좋을 법도 한데 왜 매번 이렇게 아파. 내겐 사랑 따윈 사치인가 봐. 네가 지쳐할까 우는 맘을 숨겨. 어떻게 해야 달래질까. 이미 상처받은 네 맘 오래전에 어두워진 마음에 익숙해져 버린 가장 아픈 너. 그치 많이 힘들 거야. 매일 주저앉고 고개를 숙이며 걷는 날도 많겠지. 사랑 한 번쯤은 괜찮을 법한데 지겹도록 아프기만 또다시 울고만 있어. 사랑 한 번쯤은 좋을 법도 한데 왜 매번 이렇게 아파. 사랑 따윈 사치가 봐. 이렇게 있어줘. 미치도록 아파도 네가 있어 살겠지. 사랑 하나 갖기가 힘들어. 지겹도록 아프기만 또다시 울고만 있어. 사랑 한 번 갖기가 힘들어. 이렇게 아파. 사랑 따윈 내겐 없나 봐. 얼마 후 화가 난 조타는 자신이 일했던 목공소를 찾아가 노트북을 들고 나오며 밀린 월급을 주면 돌려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이용해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의 전직 사회복지국 직원인 앤 페인이란 여자를 검색해 알아내요.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벨라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앤을 같이 만나서 여러 정보들을 알게 되는데, 아이들의 강제 입양은 법이 바뀌어 몇 개월 안에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입양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누구도 되돌리기 쉽지 않으며, 특히 아기인 제시는 입양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인데, 엄마의 과격한 행동과 우울증은 더욱 불리할 것이라며 충고를 하고, 남편 조타는 아이들을 찾으면 고향 포르투갈로 돌아갈 것이라며 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한편 복지국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아기 제시는 이미 입양 절차에 들어갔고, 아들 디에고와 루는 다행히 같이 지내는데, 복지국 담당은 디에고에게 너를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 훌륭한 새 가정에 입양시킬 것이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며 좋은 말만 하자. 그럼 장애가 있는 동생 루는 왜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되물으며, 진짜 이런 일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냐며 따지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얼마 후 복지사 안잘리가 디에고에게 짐을 싸서 준비하라고 전하는데, 디에고가 강제 입양을 가게 되었고, 거부해도 끌고라도 갈 것을 알기에 동생 루에게 수어로 설명을 하고는 눈물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벨라와 조타는 앤의 도움으로 이미 입양을 간 디에고와 연락하여 포르투갈로 먼저 보내버리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통화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가수 오웬이 부릅니다. 오늘. 새벽 4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 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쉬움은 나를 찾아 다가오네. 창문 밖은 벌써 따뜻한데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한 번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나요? 오늘도 슬픔에 잠겨 밤을 지우고 있나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Take it easy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그런데 얼마 후 헤어질 때 엄마 벨라에게 쪽지로 전해받은 전화번호를 외워놨던 디에고가 입양간 집을 도망쳐 나와 어느 식당에서 벨라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식당 주인에게 주소를 전달받게 됩니다. 벨라는 디에고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 다짐을 하고 도움을 주는 앤과 함께 조심스럽게 억스브리지의 식당 주변으로 찾아가 극적으로 디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앤이 새로운 휴대폰을 주고 집에 데려가 보호하는데 다음날 복지국에서 디에고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벨라는 모르는 듯 오히려 그러려고 우리 아이를 입양시켰냐며 화를 냅니다. 오랜만에 복지국에서
딸 루와 제시를 면회할 수 있게 된 벨라와 조타는 역시 복지사 안잘리의 감시 참관하에 반가운 대화를 이어가는데 또 수어를 가지고 제지를 하자 어떻게 수어로 아닌 대화를 하냐고 따지자 면회를 중지시키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벨라는 복지사 안잘리에게 루이 등에 새로운 멍이 생길 것 같은데 봤냐고 묻자 안잘리는 여기에서 생긴 게 아니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루에게는 자색 반병이란 병이 있었고 출혈 자국이라 고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는데 벨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또 제시의 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입양을 보낼 수 있냐고 좌절하며 벨라와 조타는 울부짖습니다. 결국 이미 복지국은 딸 루의 멍이 학대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애초에 이런 강제 입양이라는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가수 양다일이 부릅니다. 널 그리워하고 있어. 우리 헤어진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던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기억 속에서 널 꺼내본다. 넌 이미 떠났고 난 계속 그리워해 보이지 않아. 붙잡으려 손을 뻗고 있어. 뭘 어떡하려고 널 또 찾는지. 지나간 사랑의 아쉬움들이 남았을까. 우리 만났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웠던 건 몰랐어. 이제 알아보니 다 내 잘못인 걸.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넌 이미 떠났고 난 계속 그리워해 보이지 않아. 붙잡으려 손을 뻗고 있어. 어떡하려고 널 또 찾는지. 지나간 사랑의 아쉬움들이 남았을까. 짧게나마 잊고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어떡하리. 그리워도 보이지 않아. 미안하단 말도 못하는데 뭘 어떡하려고 널 또 찾는지. 지나간 사랑은 아쉬움들로 가득한 걸. 법정에 선 벨라는 국선 변호사 없이 변론을 시작하는데 복지국에는
청각장애인인 루와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없이 루를 방치했고, 영어 외에는 다른 말은 쓸 수 없다며 수어조차 사용하지 못해 소통조차 하지 못했으며, 우린 다른 가정처럼 좋은 부모이며 아빠 조타나 누구도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이 온갖 수를 써서 가족을 갈라놨지만 좌절한 적도 없으며, 복지국에게 딸 루의 도움도 요청했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수막염 방치를 의심하면서 처방약을 잘 먹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내라고 했고, 루의 멍자국은 학대의 결과가 아닌 자색 반병이란 질환으로 복지국에서도 그 멍이 생겼다면서 검사해보면 알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딸 루가 농아라는 이유로 입양을 원치 않는다는데, 이 정부 기준으로 더 나은 가정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며, 우리는 루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과 사랑을 배우기 원한다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말을 바로잡고 치유할 기회를 주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며, 하지만 내 가족을 되찾기 전에는 못 간다는 말과 우리 애들은 상품이 아니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며 변론을 마칩니다. 그 후 남편 조타는 벨라의 변론에 감동을 받고, 벨라는 우리는 이겨도 진 것이라며 한숨을 짓는데, 이때 우편물이 도착하고 열어보니 밀린 남편 조타의 월급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는 보호하던 디에고를 프랑스를 경유해 포르투갈로 먼저 떠나보내고, 마침내 딸 루를 데리고 가게 된 벨라와 조타는 이미 강제 입양을 해버린 제시는 할 수 없이 남겨둔 채 복지관의 문을 열고 나서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포르투갈 출신 아냐 로샤 감독은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를 느끼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루어진 강제 입양의 사례를 조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 목적의 실현이 아니라 고정관념화된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지국은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양육 상태를 자주 의심하는데, 실제 가정 형편이나 현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드러난 표면만을 우선 따지게 되고, 딸 루의 등에 생긴 멍은 즉각 학대의 증거로 간주되어 긴급 보호명령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강제 입양 절차를 받습니다. 벨라는 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결과 서류상에 공격적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영화 속 복지국 직원들의 공무집행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비정한데, 실제로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벨라의 입장에서는 마늘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복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포르투갈 영화 리슨이었는데요. 아냐 로샤 감독은 인터뷰에서 나도 엄마라며 때로는 모든 일들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고 그런 점들을 주목하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2020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미래의 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특히 국내 수입 배급을 맡은 영화사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과 함께
티켓 판매액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에 기부한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무척 추워진 날씨와 흰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들려드리는 노래로 가수 이무진과 헤이즈가 부른 눈이 오잖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넣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온 번호가 그때 마침 찬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도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리는 연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리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른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넘어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치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리는 연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마지막 안녕인 남은 거리에서 혼자 너와의 약속들을 되뇌었어 함께여야 할 나 없는 이 겨울에 첫눈이 오잖아 눈이 오지만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내렸던 그 눈이 오지만 주머니 속 챙겨놓은 기억 버려야만 눈이 오지만 우린 이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맞지만